식구와 줄거리. 병촉의 아비를 무덤에서 꺼내 모욕하고 염직의 아내를 취한 제2공은 대숲에서 잠자다 변을 당한다. 동문수는 적자를 패하여 서자 공자회를 군위에 세우고 송나라에선 조모 왕위의 지원을 얻고 야망을 감추어 백성들에게 온종을 베풀던 공자포가 송소공을 죽이고 군위에 오르니 이가 송문왕이다. 공손호는 동문수의 처가 될 여자 기씨를 가로채고 그녀에게 연연해 하다가 객사하는데 이로 인해 맹손씨 일족은 권력을 상실한다. 한편 3년 동안 여자와 음악에 취해 살던 초장왕은 어느 날 폐업을 이룰 야망으로 일변하여 정사에 몰두한다. 진영공은 성장하면서 음탕하고 포악해지고 큰 화원인 도원을 만들어 누각을 세워 유의를 즐기고 백성들에게 탄화를 쏘고 개를 풀어 사람을 물게 하는 등 무도함이 극에 달하자 조도는 도원에서 진영공에게 덕을 베풀라고 목숨을 걸고 간곡히 간한다. 이에 진영공은 조돈을 죽이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조돈은 죽음을 피해가고 조천에 의해 진영공은 마침내 시해된다. 조도는 진영공이 도원에서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하루는 사간으로 가서 사실을 맡아서 기록하는 동호를 만나 청했다. 송군에 관한 기록을 좀 보여주시오. 동호는 태사벼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조돈의 청을 듣고 사간을 보여주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을축일에 조돈이 도원에서 군우 진영공을 시해했다. 이 같은 기록을 보고 조돈이 크게 당황하여 말한다. 태사는 시간을 잘못 기재했소. 나는 그때 강성에서 200열이나 떨어진 하동 땅에 있었소. 그런 내가 어떻게 주공을 죽일 수 있단 말이오. 그대는 내게 끔찍스러운 허물을 뒤집어 씌우는구려. 후세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고 나를 뭐라고 하겠소. 이에 동호가 냉정하게 대답한다. 그대는 상국의 몸으로서 비록 몸을 피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때 이 나라 국경 안에 있었소. 더구나 상국께서는 도성으로 돌아와서도 주공을 죽인 자를 벌하지 않았소. 그런즉 상국이 이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들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조돈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정한다. 이 기록을 고칠 수는 없겠는가? 동호가 대답한다. 시시비비를 가려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사간의 직책이오. 그렇기 때문에 임금도 사간의 기록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상국께서 내 목을 칠 수는 있지만 이 기록만은 고칠 수 없습니다. 조돈이 탄식한다. 슬프다. 사간의 권력이 상국보다 더하구나. 내 그때 국경을 넘지 못하여 천추의 누명을 쓰게 됐으니 한스럽도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로부터 조돈은 진송공을 더욱 극진히 섬기며 매사에 조심하였다. 그런데 조천은 진영공을 죽인 공을 내세워 자신을 정경으로 삼아달라고 조돈에게 청했다. 그러나 조돈은 세상의 공론이 두려워서 조천의 청을 거절했다. 이에 조천은 화를 참지 못하여 병이 들었으며 마침내 등창이 나서 죽고 말았다. 이에 조천의 아들 조전이 부친의 벼슬을 계승하겠다고 간청했으나 조돈은 내가 앞으로 나라에 공만 세운다면 정경벼슬이 대수겠느냐 라며 역시 거절했다. 훗날 사신이 논평하기를 조돈이 조천 부자를 그들의 요구대로 청거하지 못한 것은 모두 동호의 직피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때가 바로 주광왕 6년이었다. 주광왕은 이해에 세상을 떠나고 그 아우 유가 즉위하니 그가 바로 주정왕이다. 주정왕 원년에 초장왕은 육혼 땅 오랑캐를 치고 그 여세를 몰아 낙수를 건너 주나라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초장왕은 장차 천자를 위협하여 주나라와 함께 중원 천하를 나누어 가질 배심이었다. 주정왕은 초장왕의 행위가 괘씸했으나 어쩔 수가 없어 왕손만을 보내 초장왕의 의중을 알아오게 했다. 왕손만이 초군 진영으로 들어가서 초장왕에게 묻는다. 대군을 일으켜 이곳까지 온 뜻이 무엇입니까? 초장왕이 대답한다. 과인이 듣건대 옛날 하나라 우왕은 가마솥 9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상나라를 거쳐 지금은 주나라에 있다 하오.
그 9개의 가마솥은 천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라 하나 과인은 그것이 낙양의 주왕실에 있다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려고 왔소. 이것은 천자의 자리를 넘보는 수작이며 중원 전체를 삼키려는 언사였다. 왕손만이 정색을 하고 대답한다. 사망조가 덕으로서 천하를 다스렸을 뿐 어찌 가마솥 따위로 천하를 다스렸겠습니까? 옛날 우왕은 자신이 다스렸던 천하를 9으로 나누었는데 그 9고을의 방백이 각기 우왕께 황금을 바쳤습니다. 9개의 가마솥은 바로 그 황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후 하나라의 거랑이 무도했기 때문에 그 가마솥은 상나라로 옮겨졌고 그 후 상나라 주왕이 흉악무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우리 주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만일 천자가 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그 가마솥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무게가 실은 태산 같을 것이요. 만일 부덕하다면 그 솥이 비록 클지라도 오히려 가볍기가 티끌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군 주모왕께서 그 9개의 가마솥을 가지시고 만대의 창업을 이루셨다고 하나 실은 천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뿐 어찌 그 9개의 가마솥이 천하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마솥을 본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사옵니다. 초장왕은 왕손만의 답변을 듣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그 뒤로는 감히 주나라를 엿보는 일이 없었다. 한편 초나라 영윤인 투월초는 초장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 자기의 세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여 몹시 못마땅했다. 그래서 선대로부터 많은 공을 세워 백성들이 신봉하고 따르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모반하리라 생각했다. 한편 초장왕은 항상 초나라에 인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마벼슬에 있는 위가 한 사람뿐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장왕은 투월초가 반심을 품고 있는 기미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육혼 땅 오랑캐를 치러 갈 때에도 위가만은 남겨두어 나라를 지키게 하였다. 과연 초장왕의 염려는 그대로 적중했다. 투월초는 초장왕이 군사를 모아 육혼 땅을 치러 가는 것을 보고 마침내 난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투시 일족에게 이 뜻을 전하고 서로 단합해서 거사할 것을 주장했다. 투시 일족이 모두 다 응낙했으나 투국 한 사람은 반대했다. 투월초는 마침내 투국을 죽이고 그 길로 사마부를 습격하여 위가도 죽였다. 이에 위가의 아들 위오는 그 모친을 수레에 태우고 함께 몽택이라는 곳으로 피신하였다. 투월초는 군사를 거느리고 중야란 곳에서 기다렸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초장왕을 도중에서 습격하기로 계책을 세웠다. 한편 초장왕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도중 투월초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고를 받고 군사를 재촉하여 밤낮 없이 달려왔다. 초장왕이 장설한 곳에 당도했을 때였다. 투월초가 창을 들고 나타나 초장왕 일행의 앞길을 막았다. 길을 가로막은 투월초가 거느린 군사의 수요는 매우 많았다. 이에 초장왕의 군사들은 투월초의 군사들과 맞서 싸우기도 전에 먼저 기가 질렸다. 초장왕도 생각보다는 사태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초장왕이 말한다. 투시는 원래 대대로 우리 초나라에 많은 공훈을 세워온 집안이다. 투월초가 과인을 저버렸다 해서 어찌 과인마저 그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대부 투월초의 진영에 가서 강화를 청하여라. 이에 대부 소종은 초장왕의 명에 따라 투월초의 진영으로 가서 서로 강화하자는 조건을 내놓았다. 우리 대왕께서는 그대가 사마위가를 죽인 죄를 묻지 않을 뿐더러 또 태자를 보내 그대에게 볼모로 맡기시겠다고 하오. 그러니 속히 군사를 거두시오. 투월초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그의 밑에서 영윤벼슬을 지냈다는 것만도 수치스럽소. 그따위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 잔소리 말고 한판 겨뤄보자고 하시오. 소종이 거듭 타이르고 권유했으나 투월초는 끝내 듣지 않았다. 결국 소종은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갔다. 소종이 돌아가자 투월초는 즉시 군사에게 하명했다. 자, 북을 쳐라. 전진이다. 군사들은 전진하라. 이윽고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투월초의 군사는 일제히 전진했다.
초장왕은 투월초의 반군들이 전진해 오는 것을 보고서 여러 장수들에게 묻는다. 누가 나가 저 투월초를 물리치겠는가? 대장 요백이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신이 나가 투월초를 물리치겠나이다. 요백은 말에 올라 곧 적군 진영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려갔다. 이를 보고 투월초의 진영에서는 그 아들 투분왕이 달려나왔다. 요백이 투분왕을 맞아 쉽게 무찌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장수 반개가 급히 병거를 몰고 달려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투월초의 사촌 동생 투기가 병거를 타고 달려나와 반개를 대적했다. 초장왕은 친히 북을 치며 싸움을 독려했다. 이때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투월초는 나는 듯이 초장왕 앞으로 달려가면서 힘껏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서 초장왕이 치고 있는 수레 위에 북을 달아맨 받침대에 박혔다. 초장왕이 크게 놀라 수레에서 뛰어내리며 좌우 장수들에게 외친다. 속히 화살을 막아라. 장수들은 곧 방패 2개를 초장왕 앞에 갖다 세웠다. 투월초는 다시 한 대의 화살을 쏘아 날렸다. 두 번째 화살은 초장왕을 가린 2개의 방패 중 왼쪽 방패를 꿰뚫었다. 초장왕은 즉시 꽹과리를 울리게 하여 군사들을 후퇴시켰다. 투월초가 용기 백배하여 뒤쫓았으나 우군 대장 공자측과 자군 대장 공자영제가 양쪽에서 일제히 대적했다. 그때서야 투월초는 회군했다. 왕의 군대는 황호 땅까지 후퇴했으나 많은 손실을 입었다. 황호에 이르러 장군들은 투월초가 쏜 화살을 가져오게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화살은 보통 화살보다 길이가 반이나 더 길었다. 학의 깃을 달았고 표범의 이빨로 살쪽을 만들었는데 그 끝이 몹시 예리했다. 군사들도 그 화살을 보고는 모두 두려워했다. 그날 밤 초장왕은 친히 진영을 둘러보았다. 진영 안에서는 군사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싸움에서 투월초의 활 쏘는 솜씨와 그 화살을 보았지. 참으로 무서운 솜씨야. 아무래도 우리가 이기긴 어려울 것 같아. 초장왕은 군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장수 한 사람을 시켜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다. 장수는 명을 받고 즉시 군사들 앞에 나아갔다. 성군 초문왕께서는 지난날 6만 오랑캐들이 화살을 잘 만든다는 말을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화살 만드는 법을 알아오게 하신 일이 있었다. 그때 그들이 화살 2대를 우리나라에 바쳤는데 그 이름이 투골풍이었다. 그 후 그 화살을 태묘 안에 두었는데 그것을 오늘 투월초가 훔쳐내어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투월초가 2대를 다 쏘아버렸으니 앞으로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일은 반드시 역적 투월초를 사로잡을 것이다. 군사들은 장수의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했다. 초장왕이 군사들에게 친히 명령한다. 우리는 역적 투월초를 치고 다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내일 수나라까지 후퇴한다. 그 후에 과인은 한동 땅 여러 나라 군사를 모조리 일으켜 역적 투월초를 칠 작정이다. 초장왕의 이 명령은 삽시간에 전 진영에 퍼졌다. 여러 장수들이 모여 숙독공론을 했다. 대부 소종이 여러 장수들에게 걱정스레 말한다. 바로 눈앞에 강적이 와 있는데 자꾸 물러서기만 하면 어찌할 것인가. 왕은 계책을 잘못 세우시는 것이다. 이에 공자 측이 웃으면서 대꾸한다. 우리 모두 왕에게 가봅시다. 필경 무슨 계책이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소종은 공자 영제와 함께 한밤중에 초장왕에게로 갔다. 과연 초장왕의 숨은 뜻은 달랐다. 지금 투월초의 기세가 매우 등등하니 꾀로써 잡아야지 힘으로 대적하려다간 많은 군사가 상할 것이다. 초장왕은 세 장수를 가까이 부른 다음 목소리를 낮추어 자신의 계책을 일러주었다. 날이 새어 사방에서 닭울음 소리가 나자 초장왕은 군사를 거두어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투월초는 즉시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쫓았다. 초장왕의 군대는 이미 경릉 땅을 지나고 있었다. 투월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말을 달려 200여리를 추격하니 어느덧 청하교에 이르렀다.
초장왕의 군대는 반란군이 뒤를 바짝 쫓아오자 소치며 그릇 등을 죄다 버리고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다. 달아나기만 하는 초장왕의 군대를 보고 투월초가 명령한다. 아침 식사는 초장왕을 사로잡은 다음에 하기로 한다. 밤낮 없이 뒤쫓기에 지칠 대로 지친 반란군은 다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달아나는 왕군을 추격하였다. 반란군은 간신히 뒤쫓아가서 드디어 초장왕의 군대를 포위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초장왕은 없었다. 그것은 장수 반개가 인솔하는 군대였다. 반개가 병거 위에서 투월초에게 말한다. 그대가 진정 왕을 사로잡을 생각이라면 우리를 포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빨리 뒤쫓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투월초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다시 군대를 휘몰아 질풍같이 달려갔다. 반란군은 다시 60리를 달려가 청산 땅에 이르렀다. 투월초는 그곳에서 초나라 장수 웅부기를 만났다. 투월초가 숨을 몰아쉬며 묻는다. 초왕은 어디에 있느냐? 웅부기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한다. 왕께서는 아직 이곳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나 투월초는 그 말에 의심이 갔다. 그대가 만약 나를 도와준다면 나라를 얻은 후에 내 마땅히 그대와 함께 정사를 의논하겠소. 그러하니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이에 웅부기가 웃으며 대꾸한다. 그보다도 내 그대 군사를 보아하니 모두들 지치고 굶주린 것 같아. 우선 배불리 먹어야만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투월초도 그 말이 옳은 듯하여 군사들에게 밥을 짓도록 명했다. 군사들은 허겁지겁 솥을 걸고 쌀을 씻어 밥을 짓기 시작했다. 아직 밥이 뜸도 들기 전이었다. 양쪽 길에서 공자 측과 공자 영제의 두 군대가 쳐들어왔다. 반란군들은 짓던 밥을 다 팽개치고 남쪽으로 달아났다. 반란군이 왕군에게 쫓겨 다시 청하교까지 돌아와 보니 다리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초장왕은 투월초가 지나간 뒤에 곧 다리를 끊었던 것이다. 크게 놀란 투월초는 강을 건너기 위해 군사들에게 물의 깊이를 재어보도록 했다. 이때 강 건너 저편 언덕에서 크게 북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초장왕의 군대가 정연하게 나타났다. 대장 요백이 크게 외친다. 역적 투월초는 속히 말에서 내려 포박을 받아라. 요백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투월초가 크게 노하여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한다. 모두들 일제히 활살을 쏘아라. 반란군들이 쏘는 화살이 무수히 저편 언덕을 향해 날아갔다. 이때 요백이 거느린 군사 중에 양욕이라는 한 소장이 있었다. 그는 남달리 활을 잘 쏘아 가히 신궁이란 말을 듣고 있었다. 양욕이가 요백에게 청한다. 소장으로 하여금 투월초와 활로 대결해 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요백은 기꺼이 승낙했다. 양욕이는 강 앞으로 나아가서 반란군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친다. 강이 이렇게 넓은데 활을 쏘아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 듣건대 영윤이 활을 잘 쏜다 하니 나와 겨루어 우열을 가려봄이 어떻겠느냐. 각각 화살 3대를 쏘아 사생을 결단하자. 투월초가 묻는다. 너는 누구냐? 나는 요백 장군의 소장 양욕이다. 투월초에게는 기억에 없는 이름이었다. 내가 만일 나와 활솜씨를 겨루려 한다면 내가 먼저 3대의 화살을 쏘겠다. 양욕이가 큰 소리로 대답한다. 3대가 아니라 100대를 쏜다 해도 두려워할 내가 아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비록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결코 몸을 피해선 안 된다. 이윽고 양평군사는 곧 뒤로 물러섰다. 투월초와 양욕이 두 사람만이 각기 언덕으로 나아가서 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마주섰다. 먼저 투월초가 힘껏 활을 당겨 첫 번째 화살을 날렸다. 그는 단 한 대의 화살로서 양욕이의 머리를 꿰뚫어 강물 위로 떨어지게 하려고 조급하게 쏘았다. 양욕이는 활을 들어 정면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내리쳤다. 화살은 강물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양욕이가 소리친다. 활을 좀 더 힘있게 쏘아라. 투월초가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끼고 힘껏 잡아당겨 신중히 가늠한 후 손을 뗐다. 화살은 곧바로 양욕이를 향해 날아갔다. 순간 양욕이가 머리를 살짝 숙이니 화살은 머리 위로 지나가 버렸다.
그러자 저편 언덕에서 투월초가 큰 소리로 외친다. 화살이 날아와도 몸을 피하면 안 된다고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몸을 숙여 화살을 피하다니 내 놈은 대장부가 아니로다. 양요기가 대답한다. 내게는 아직도 화살 한 대가 남아있지 않느냐. 내 이번에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맞추지 못하면 다음에 내 차례인 것을 잊지 말아라. 투월초가 속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좋다. 머리만 숙이지 않는다면 내 놈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투월초는 세 번째 화살을 뽑아 한쪽 눈을 감고 시위를 당겼다. 양요기는 똑바로 버티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투월초의 화살은 길게 날아가 양요기의 얼굴에 똑바로 꽂혔다. 이에 양쪽에서 구경하던 군사들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양요기는 얼굴에 화살을 맞고도 꼼짝 않고 유유히 서 있었다. 양요기는 꼿꼿이 서 있다가 화살이 날아오는 순간 입을 딱 벌리고 위아래 이빨로 화살을 꽉 물었던 것이다. 이를 본 초장왕의 진영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울렸다. 투월초는 몹시 당황했다. 약속했던 대로 화살 세 대를 모두 쏘았는데도 상대를 거꾸러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는 기색을 드러내 보일 수는 없었다. 투월초가 짐짓천연스럽게 말한다. 자, 이젠 내가 쏠 차례다. 만일 세 대의 화살로 나를 맞추지 못한다면 내가 다시 너를 쏘리라. 양요기가 여유있게 웃으면서 대답한다. 내 너를 맞추기 위해 화살 세 대를 다 허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 한 대의 화살로 너의 숨통을 끊어주겠다. 잔말 말고 어서 활이나 쏴라. 양요기는 침착하게 화살 한 대를 뽑아 날카로운 기압과 함께 투월초를 향해 쏘았다. 그는 시위만 당겼다 놓았을 뿐 화살을 날려보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월초는 화살이 날아오는 줄 알고 몸을 움직여 피했다. 양요기가 화살을 손에 들고 외친다. 영유는 자세히 보아라. 양요기의 손에는 화살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다. 살도 없는 활시위를 한 번 당기니 시위 소리만 듣고도 투월초는 몸을 움직여 왼편으로 비켜섰던 것이다. 화살이 아직 내 손에 있거늘 몸을 피하다니 비겁하다. 양요기는 다시 한번 화살을 쏘지 않고 활시위만 잡아당겼다가 손을 놓았다. 투월초는 이번에도 시위 소리만 듣고는 몸을 돌려 피했다. 그 순간이었다. 양요기는 번개같이 살을 먹여 다시 활을 쏘았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투월초는 날아오는 화살을 미처 보지 못했다. 피할 여유도 없었다. 양요기가 쏜 화살은 빗나가지 않고 투월초의 이마를 정통으로 꿰뚫어 쓰러뜨렸다. 생각하면 참으로 허망한 일이었다. 초나라에서 여러 해 동안 영윤벼슬을 지닌 투월초가 이름 없는 소장의 한 대의 화살을 맞고 죽은 것이다. 대장 투월초가 허무하게 쓰러지는 광경을 본 굶주리고 피곤해 지친 반란군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에 공자 측과 공자 영제는 달아나는 반란군과 투시 일족을 뒤쫓아가서 모조리 쳐 죽였다. 시체는 무수히 쌓여 산을 이루었고 피는 흘러서 강을 붉게 물들였다. 투월초의 아들 투분왕은 달아나 진나라로 망명했다. 진우는 투분왕을 맞아 대부로 삼고 묘땅을 시급으로 내주었다. 이로써 반란군을 완전히 물리친 초장왕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승종고를 울리며 귀국했다. 그때 사로잡힌 반란군은 모두 차명에 처했다. 초장왕은 또한 영도로 돌아가서 투시일족이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멸해버렸다. 이에 투시일족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진나라로 망명한 투분왕과 투분의 아들 투국황뿐이었다. 투국황의 벼슬은 자민이었다. 투국황은 난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초장왕의 명을 받고 친선사졸로서 진나라와 제나라에 갔다가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투국황이 진나라와 제나라를 거쳐 송나라에 이르렀을 때 고국에서 투월초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에 수행하던 무리들이 투국황에게 권한다. 돌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하십시오. 투국황이 대답한다. 왕은 곧 하늘이라 내 어찌 천명을 어길소냐.
어서 귀국할 준비를 하라. 투국항은 곧 영도를 향해 달려갔다. 궁에 도착한 투국항은 초장왕에게 귀국 보고를 하고 물러나와 그 길로 사구에 가서 스스로 구금을 청했다. 우리 선조부 자문께선 생전에 월초는 반역할 상이다. 그놈은 우리 투시 일족을 언젠가는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나의 선친에게 타국으로 피신하라고 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친은 조상대대로 초나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잊을 수 없다 하여 차마 다른 나라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는 투월초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과연 내 선조부의 말씀이 옳았구려. 이제 나는 불행히도 역적의 친척인 동시에 선조의 유언을 거역한 자손이 되었소. 나는 죽어 마땅한 몸이라 어찌 형벌을 피하고 살기를 바라겠소. 초장왕은 신하로부터 이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찬탄에 맞이 않는다. 그의 선조부 자문은 참으로 앞날을 미리 점친 신인이로다. 더구나 자문은 우리나라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닌가. 내 어찌 그 자손의 대를 끊을 수 있겠는가. 즉시 투국항을 방면해 주어라. 그리고 나서 초장왕이 다시 분부한다. 투국항은 죽기를 각오하고 스스로 처형을 피하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충신이다. 곧 궁으로 들게 하라. 초장왕은 투국항이 입궐하자 그에게 전의 벼슬을 다시 내리고 겸하여 그의 이름을 투생이라고 고쳐주었다. 즉 마땅히 죽을 것을 다시 살아났다는 뜻에서 투생이라 이름 지어준 것이다. 초장왕은 역적 투월초를 화살한 대로 쓰러뜨린 양요기에게 후한상을 내리고 근위군 장수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차후의 직까지 맡겨 왕의 곁에서 늘 시종하게 하였다. 또 초장왕은 침땅의 수령인 우구가 매우 현덕한 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영윤으로 삼아 국정을 다스리게 했다. 농공행상을 마친 초장왕은 궁중의 점대 위에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신하들을 초빙했다. 아름다운 후궁의 비빈들도 왕명을 받고 모두 잔치 자리에 나왔다. 초장왕이 잔치에 나온 모든 문무백관에게 말한다. 과인이 가무를 멀리한 지 어느덧 6년이나 되었다. 이제 역적은 토벌되고 나라가 안온하니 오늘은 경들과 더불어 하루를 마음껏 즐기고자 하노라. 초장왕은 이 잔치를 태평년이라 명하고 벼슬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마음껏 즐기라고 말했다. 잔치는 날이 저물도록 계속되었다. 초장왕은 촛불을 밝히게 하고 잔치를 계속했다. 잔치 자리는 마치 꽃동산처럼 휘황찬란했다. 주연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였다. 초장왕이 총애하는 허이에게 부탁한다. 그대는 이제 모든 대부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고 권하여라. 허이가 일어나 술을 따르기 시작하자 여러 대부들은 감히 앉아서 술잔을 받지 못하고 모두 일어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허이가 대부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며 잔치 자리를 반쯤 돌았을 때였다. 갑자기 한 줄기 광풍이 몰아치더니 잔치 자리의 촛불이 일시에 꺼져버렸다.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지적을 분간할 수 없는 암흑으로 변해버렸다. 내시들이 아직 촛불을 밝히기 전이었다. 한 대부가 어둠 속에서 허이의 허리를 슬며시 끌어안았다. 허이는 깜짝 놀라 그 대부의 가슴을 밀쳤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그 대부가 쓰고 있는 관의 끈을 잡아 끊었다. 그러자 그 대부는 크게 놀라 감았던 허이의 허리를 풀었다. 허이는 얼른 관끈을 손에 쥐고 초장왕에게로 갔다. 그리고 왕의 귀에다 입을 대고 가만히 아랜다. 첩이 대왕의 명을 받들어 대부들에게 술을 따라 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첩의 몸에 손을 댄 무례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첩이 그 사람의 관끈을 끊어가지고 왔사오니 속히 불을 밝히시고 관끈이 없는 자를 가려내 엄히 다스리소서. 그러자 초장왕이 급히 명을 내린다. 아직 불을 밝히지 마라. 오늘 과인이 이렇듯 잔치를 베푼 것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마음껏 즐기며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었노라. 이제 경들은 우선 그 거추장스러운 관끈부터 끊어버리고 마음껏 마시도록 하라. 만일 관끈을 끊지 아니한 자는 과인과 함께 즐기기를 거역하는 자일 것이로다.
왕명이 떨어지자 모든 문무백관이 일제히 관끈을 끊었다. 그제야 조장왕은 불을 밝히게 했다. 이리하여 결국 왕에 애쳐 허이의 허리를 끌어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초장왕이 잔치를 끝내고 내궁으로 들어가자 허이가 불평했다. 허이가 무례한 자를 징계하지 않고 덮어둔다면 그것은 상하의 예의를 밝히는 도리가 아니며 또 남녀의 구별을 바로잡기 어려운 처사다라고 아뢰자 초장왕이 웃으며 대답한다. 이는 부녀자들이 알 바가 아니다. 예로부터 군신이 한자리에서 술을 마실 땐 3잔 이상을 마시지 못하는 법이다. 또 낮에만 마시고 밤에는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인은 그 법도를 어기고 신하들과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더욱 해가 지자 촛불까지 밝혀두고 늦도록 마셨다. 사람은 누구나 취하면 실수하게 마련이다. 만일 그 대부를 찾아내어 처벌을 하게 하면 부인의 바른 절개는 나타날지 몰라도 신하들의 흥치는 모두 깨져버리지 않겠느냐. 이는 과인이 오늘 베푼 잔치의 본뜻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허이는 초장왕의 넓은 도량에 탐복했다. 후세 사람들은 관끈을 끊고 술을 마신 이 연회를 절영회라고 불렀다. 어느 날 초장왕은 영윤 우고와 더불어 국정을 논하다가 밤이 늦었어야 내궁으로 돌아왔다. 부인 번이가 왕을 맞으며 묻는다.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리 늦으셨사옵니까? 영윤 우고와 나란 일을 의논하다 늦는 줄을 몰랐소. 우고란 어떤 사람이옵니까? 초나라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오. 이 말을 듣고 번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신하가 임금을 섬김은 아내가 남편을 섬김과 같사옵니다. 첩은 중궁의 자리에 있건만 자색이 고운 여자를 보면 반드시 대왕께 청구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우구는 대왕을 모시고 밤늦도록 나란 일을 상의하면서도 한 명의 인재도 청구하지 못했사옵니다. 무릇 한 개인의 지혜에는 한도가 있는 법이옵니다. 우리 초나라엔 어진 인재가 한량없이 많을 터인데 우구는 자기 한 사람의 지혜만으로 그 많은 인재를 대신하려 하니 어찌 그를 으뜸가는 자라 하오리까. 초장왕은 번이의 말에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 이튿날 조례를 마치자 초장왕은 전날 밤에 들은 번이의 말을 우구에게 전했다. 이에 우구가 옷깃을 여미고 아랜다. 신은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사옵니다. 즉시 뛰어난 인재를 두루 찾겠나이다. 우구는 여러 대부들에게 출중한 인재가 있으면 반드시 청구해 줄 것을 청했다. 투생이 말한다. 투월 초에 난을 피해 몽택에 응거하고 있는 위가의 아들 위오는 참으로 장상될 제목감입니다. 우구는 투생의 말을 초장왕에게 전했다. 초장왕이 대답한다. 위가는 지혜로운 선비로서 필경 그 아들도 비범할 것이다. 내 하마터면 그를 잊을 뻔했구나. 초장왕은 우구와 투생을 몽택으로 보내 위오를 데려오게 했다. 위오의 자는 손숙이라 사람들은 그를 손수고라고도 불렀다. 그는 늙은 모친을 모시고 몽택으로 피난하여 손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위오는 밭을 갈다가 머리가 둘 달린 뱀 한 마리를 보았다. 이에 위오가 혼자 탄식한다. 듣건대 양두사는 상스럽지 못한 짐승으로 이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다. 내 죽을 날이 머지않았구나. 이 양두사를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도 죽을 것이다. 죽으면 나 혼자 죽을 일이지 다른 사람까지 죽게 할 수는 없다. 이에 위오는 그 양두사를 낫으로 쳐 죽이고 밭둑에 묻었다. 그리곤 곧 집으로 돌아가 모친 앞에 엎드려 울었다. 모친이 우는 까닭을 묻자 위오가 대답한다. 소자가 듣기로 양두사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자가 밭을 갈다가 그 양두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소자는 앞으로 어머니를 복양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뱀은 어디 있느냐? 혹 후일 다른 사람이 보고 죽을까 염려하여 이미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이라도 착한 마음을 먹으면 하늘이 그를 돕는 법이라고 했다. 내가 양두사를 보고 죽게 될 뒷사람을 염려하여 그것을 죽이고 파묻었으니 이를 어찌 한 번뿐인 선행이라 하겠느냐.
너는 죽지 않고 장차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지 며칠 후에 우고와 투생이 위오에게 와서 왕명을 전하고 즉시 같이 가기를 청했다. 그의 모친이 웃으며 말한다. 이 기쁜 소식은 양두살을 죽여 파묻은 너의 착한 마음에 하늘이 내리시는 상이다. 위오는 모친을 모시고 우고를 따라 영성으로 돌아갔다. 초장왕은 위오를 인견하고 영윤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위오는 이를 굳고 사양했다. 그러나 끝내 왕명을 거역하지 못해 결국 영윤이 되었다. 영윤이 된 위오는 초나라의 여러 제도를 다시 검토하여 군법을 세우고 재정을 정비하였다. 또 초장왕의 호위병을 새로이 개편하여 강화하였다. 즉 좌광과 우광의 순찰 방법을 재편성하고 또 내궁에서 뜻하지 않은 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책을 세웠다. 위오는 다시 지방 각처에 높은 뚝을 쌓고 수리시설을 갖추었다. 이에 초나라의 노는 가을마다 풍년을 알리게 되었으며 모든 백성들은 태평가를 불렀다. 처음에 대신들은 초장왕이 위오에게 중임을 맡기자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위오가 펴는 정치가 모두 조리에 맞고 효과가 있는 걸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현덕한 위오가 있으면 초나라의 복이며 이는 지난날 영윤으로 있으면서 초나라를 크게 부흥시켰던 자문이 다시 나타난 것과 진배 없다라고 칭송했다. 이때 정목공 난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세자 이가 즉위하니 그가 곧 정영공이다. 이 무렵 정나라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은 공자송과 공자귀생이었다. 정나라는 여전히 형편에 따라 진나라와 초나라를 번갈아 섬기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자귀생이 정영공을 시해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이에 초정왕은 위오와 상의한 끝에 군사를 출동하여 정나라를 치기로 했다. 52. 일복희조. 공자귀생과 공자송은 모두 경해벼슬에 있는 정나라 귀족이었다. 정영공 원년의 일이다. 하루는 공자송과 공자귀생이 일찍 일어나서 주공에게 문안을 드리러 갔다. 그런데 두 공자가 입궁하는 도중에 갑자기 공자송의 식지가 저절로 움직였다. 식지란 둘째 손가락을 가리키는 말로써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이 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공자송은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식지를 공자귀생에게 보였다. 공자귀생이 신기한 듯 쳐다보자 공자송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오. 내 식지가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날에는 반드시 별난 음식을 먹게 된단 말이오. 지난날 진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식지가 이렇게 움직이더니 난생 처음으로 석화어란 것을 먹었고 초나라에 갔을 때도 이렇게 식지가 움직이더니 천하라는 고기를 먹지 않았겠소. 한 번은 합판규를 먹기도 했소. 지금까지 한 번도 맞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또 무슨 별미를 맛보게 될지 궁금하구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조문으로 들어갔다. 그때 내시가 제부를 급히 부르는 것을 보고 공자송이 그 이유를 물었다. 내시가 허리를 굽혀 대답한다. 오늘 새벽에 한 백성이 한강에서 큰 자라 한 마리를 잡아와 주공께 바쳤습니다. 그 자라는 무게가 300근이나 되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부를 불러 국을 끓여 여러 대부께 나눠주시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공자송이 귀생을 돌아보며 뽐낸다. 오늘의 별미는 바로 궁중 안에 있었구려. 그럴 테지. 내 식지가 그냥 움직일 리가 없지.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큰 자라가 비끄러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마주보며 서로 웃었다. 정영공을 아련할 때까지도 그들은 웃음을 거두지 못했다. 정영공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묻는다. 경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오. 공자귀생이 아랜다. 신들이 입궁할 때 송의 식지가 저절로 움직였사옵니다. 송의 말에 의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날은 반드시 특이한 음식을 먹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궁하다가 당하에 큰 자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오늘은 자라고기를 맛보게 되나 보다 하고 함께 웃었사옵니다.
정영공이 빙그레 웃으며 장난삼아 말한다. 송의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과인의 생각에 달려있소. 아련을 마친 두 사람은 물러나왔다. 귀생이 송에게 말한다. 별미가 있긴 하지만 주공께선 과연 그대를 부르실지 모르겠구려. 모든 대신을 다 부르신다고 했는데 나만 빼놓을 리 있겠소. 그날 느즈막하게 과연 정영공이 대부들을 부른다는 전지가 내려졌다. 송이 흔연히 일어나면서 귀생을 돌아보고 말한다. 주공께서 나를 부르실 줄 알고 있었소. 잘하는 물짐승 중에서도 맛이 특히 뛰어난 것이라 과인이 혼자 먹을 수 없어 경들과 함께 맛보려고 불렀소. 모든 신하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주공께서 이렇듯 하려 마시니 신등은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군신이 좌정한 뒤에 제부가 들어와 정영공께 먼저 자라국을 바쳤다. 정영공은 맛을 보고 나서 여러 대부들에게도 나누어 줄 것을 명했다. 모든 대신에게 각기 자라국 한 그릇과 상아젓가락 한 벌씩 올리도록 하라. 그런데 저쪽 아랫자리에서부터 윗자리로 올라오며 차례로 국을 놓아라. 제부가 자라국을 차례로 놓다 보니 한 그릇이 모자랐다. 제부가 그 사실을 아뢰자 정영공이 크게 웃으며 공자송에게 말한다. 과인이 경들에게 자라국을 대접하려는데 마침 한 그릇이 부족하다니 그대는 맛을 보지 못하겠구려. 이러고야 경의 식지가 움직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원래 정영공은 국 한 그릇을 부족하게 끓이라고 분부했었다. 그것은 송의 식지가 움직였으나 아무 영험이 없다는 걸 말함으로써 그저 한바탕 웃고 자중의 분위기를 즐겁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정영공의 말을 듣자 공자송은 아침부터 공자 귀생에게 자기의 식지가 영험하다는 걸 무척 자랑한 데다가 문무백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 차례가 갔는데 유독 자기 혼자만 빠지게 되니 무안하기 짝이 없었다. 공자송은 몹시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창피한 생각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공자송은 정영공의 자리로 가 그 앞에 놓인 자라국 그릇에 손가락을 집어넣고는 자라고기 한 점을 건져내어 먹었다. 신은 이미 자라고기 맛을 보았나이다. 어째서 신의 식지가 영험하지 않다고 하시옵니까? 공자송은 이렇게 말하고 분연히 밖으로 나가버렸다. 정영공은 그 무례함에 크게 노하여 젓가락을 던지며 녹이 띈 얼굴로 말한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해괴한 짓을 하는고. 정나라에 어찌 그놈의 목을 칠 한 자루의 칼이 없을까 보냐. 이에 귀생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꿇어 엎드리며 용서를 빈다. 송은 그저 주공의 지극하신 총애만 믿고 철없이 군 것에 불과할 뿐이옵니다. 어찌 감히 주공께 무례히 굴리 있겠사옵니까? 그러나 정영공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았다. 신하들은 모두 자락국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갔다. 귀생은 곧 송의 집으로 가 주공이 크게 노했다는 말을 전하고 내일 입궐하여 사죄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송은 화를 발끈 낸다. 주공이 먼저 나를 희롱하고 어찌 나만 책망하신단 말이오. 하지만 주공과 신하의 관계가 아닌가. 그대가 사죄해야 하네. 이튿날 두 사람은 나란히 입궁하였다. 송은 반열에 끼어 조례를 하면서도 사죄하는 말이 없었다. 더구나 황송해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이를 본 귀생이 오히려 불안하여 정영공에게 아랜다. 송은 전날 주공께 저지른 죄를 사죄하려 하오나 너무 황공하여 감히 아뢰지 못하니 주공께서 너그러이 관용하시기 바라옵니다. 이에 정영공이 거칠게 대꾸한다. 과인이 오히려 송에게 죄를 지을까 두렵도다. 어찌 송이 과인을 두려워하랴. 고얀 놈이로다. 정영공은 소매자락을 떨치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날 궁에서 나온 송은 귀생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밀실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주공께선 심히 진노하시어 나를 몹시 미워하고 있소. 필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소. 내 죽음을 앉아 기다리는 이보다 먼저 손을 써야겠소. 그러나 귀생은 자기 귀를 틀어막으며 말한다. 그런 소리를 어찌할 수 있는가. 짐승도 오래 기르다 보면 참아 죽이지 못하거늘
더구나 주공을 어찌 시해한단 말인가. 귀생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곧 집으로 돌아갔다. 송은 귀생이 정용공의 동생인 공자 거질과 서로 친하여 왕래가 잦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날 공자송은 궁에 들어가 대부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귀생과 거질은 밤낮 서로 몰려다니니 무슨 모략을 하는지 모르겠소. 행여 장차 사직에 이롭지 못한 일이 있을까 두렵소. 귀생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황급히 송의 팔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갔다. 그리고 화가 나서 힐문한다.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린가. 그러나 송은 태연하게 대답한다. 그대는 나에게 협조하지 않을 사람이니 나보다 먼저 죽음을 당하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소. 본성이 나약한 귀생은 공자송의 협박에 어쩔 줄을 몰랐다. 날더러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주공이 얼마나 무도한가는 자라국 나눠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소. 그대가 나를 도와 일을 성취시켜 주기만 한다면 내 그대와 함께 공자 거지를 군위에 올리고 진나라와 화친해서 우리 정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겠소. 귀생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한다. 모든 일을 그대가 알아서 하게. 내 이 일을 누설하진 않겠네. 이에 송은 수하에 거느리고 있던 장정들을 불러 모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정영공은 가을 제사를 올리기 위해 태묘에 나가 제실에서 자게 되었다. 이때 송은 정영공을 시위하는 사람들을 미리 매수하여 두었다. 그리고 밤중에 수하 장정들을 시켜 제실에서 자는 정영공을 무거운 흙가마니로 눌러 죽여버렸다. 그리고는 잡기가 와서 정영공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이 틀림없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귀생은 모든 것이 송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감히 말을 못하였다. 공자는 춘추라는 사기에서 이 일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정나라 공자 귀생이 그의 죽은 정영공을 죽였도다. 이렇게 공자는 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죄를 모두 귀생에게로 돌렸다. 그것은 당시 정나라의 최고 권세가가 바로 귀생이었던 까닭이다. 즉 최고 권세가인 귀생이 송의 협박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정영공 죽이는 일을 도운 것이다. 공자는 이로써 모든 집권자의 책임이 막중함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성인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벼슬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튿날 송과 귀생은 서로 상의하여 공자거지를 주군의 자리에 세우려 했다. 이에 공자거질은 크게 놀라 사양한다. 내가 군주의 자리에 오르다니 당치도 않소. 군주가 되고자 하면 마땅히 그만한 덕을 갖추어야 하거늘 나는 그렇지 못하오. 또 나이 많은 어른을 군주로 모셔야 한다면 나에겐 먼저 형님 되시는 공자견이 계시오. 나는 죽어도 순서를 무시하고 군위에 오를 수 없소. 그리하여 공자견을 군위에 올리니 이가 곧 정양공이다. 원래 정목공은 아들 13을 두었다. 첫째 아들 정영공 이는 살해됐고 둘째 아들 견은 정양공으로 주군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밑으로 거지를 비롯하여 11명이 있었다. 정양공은 군위에 오른 후로 동생들의 세력이 커짐을 두려워하여 혹시 그들이 변란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바로 아랫동생인 거지를 불러 상의하되 거질 너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동생들을 모두 국외로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자 거질이 대답한다. 성공께서는 꿈의 난초를 보고 주공을 낳으셨다 하오. 그때 복간이 점을 쳐보니 이번에 새로 탄생하신 공자께선 필시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형제는 공족이고 주공이 근본이라 우리 동생들은 가지나 잇과 같습니다. 가지와 잎을 모두 쳐버리시면 근본도 머지않아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부디 모든 동생들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신다면 저도 다른 동생들과 함께 이 나라를 떠날까 합니다. 어찌 저 혼자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훗날 지하에 돌아가 성군을 배울 낯이 있겠습니까? 정양공은 동생 거질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깨달은 바가 많았다. 그래서 11명의 동생들에게 모두 대부의 벼슬을 주어 나란 일을 살피게 했다. 한편 공자송은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나라를 안정시켰다.
이때가 주정왕 2년이었다. 다음에 초장왕은 공자 영제를 시켜 정나라를 치게 했다. 공자 영제는 정나라로 쳐들어와서 크게 꾸짖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주군을 죽였느냐. 정나라에서는 이미 진나라에 원군을 청해놓고 있었다. 진나라에서는 술림부를 대장으로 하여 군사를 모아 정나라를 지원하러 왔다. 이에 초군은 정나라를 피해 진나라를 치러 갔다. 진나라의 구원으로 위기를 모면한 정량공은 흑양이란 곳에서 진송공을 만나 그에게 감사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주정왕 3년에 진나라 상경인 조돈이 병으로 죽고 그 후임으로 극결이 올랐다. 그리고 자연 중군 원수가 되었다. 한편 진나라는 초나라의 공격을 견딜 수 없어 초나라와 강화하고 우호 조약을 맺었다. 진나라가 초나라와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송공은 술림부와 함께 송, 위, 정, 조 네 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진을 토벌했다. 그러던 중 진송공은 중도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이에 연합군은 군대를 철수하여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나라에서는 진송공의 뒤를 이어 세자유가 군위에 오르니 그가 진경공이다. 그 해의 초장왕은 친히 대군을 영솔하고 다시 유분이란 곳에서 정나라를 쳤다. 그러나 이번에도 진나라 극결이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여 정나라를 도우니 초장왕은 패하여 돌아갔다. 정나라는 2번이나 도와준 진군을 잘 대접했으며 백성들은 환호성을 울렸다. 그러나 거질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정량공이 그 이유를 물으니 거질이 대답한다. 진나라가 이번에 초군을 물리쳤으나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나라는 또 우리나라를 치러 올 것입니다. 언제까지 진나라만 의지해 살 수 없으니 장차 나랏일이 걱정입니다. 다음 해에 과연 초장왕은 다시 정나라로 쳐들어와 영수 북쪽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때 귀생은 이미 죽은 다음이었다. 초나라 군사가 영수 북쪽까지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듣자 거질은 즉시 나조를 보내 송을 잡아들였다. 그리고 추상같이 호령한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주군을 죽인 놈이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겠느냐. 송은 뜻밖에도 거질의 입에서 지난날의 자기 비밀이 튀어나오자 크게 당황했다. 거질은 즉시 송의 목을 쳐서 그 시체를 내거리에 내다 걸어 모든 백성들이 두루 구경하게 했다. 그리고 귀생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부수고 시체를 꺼내 칼로 토막낸 다음 그 자손들을 모조리 나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런 연후에 정량공은 영수 북쪽으로 와 있는 초군 진영으로 사신을 보내 사과하고 화평할 것을 청했다. 정나라 사신이 초장왕에게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는 역적 귀생과 송 2사람을 이미 모두 처형하였나이다. 그리고 진나라 군우처럼 귀국과 더불어 동맹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초장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초나라는 진나라 정나라와 더불어 진나라 땅 진능에서 회합할 작정으로 먼저 진나라로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돌아온 사신은 뜻밖의 소식을 전한다. 진영공이 하징서에게 시해되어 나라 안이 혼란하기 이를 데 없었사옵니다. 진영공 평국은 진공공 사계 아들이었다. 그는 주경왕 6년에 군위에 올랐으나 주색 잡기에 세월을 보냈으며 위인이 경망하고 게을러서 전혀 나랏일을 돌보지 않았다. 이때 진나라에는 진용공의 총애를 받는 공영과 의행부 2 대부가 있었다. 이들은 나랏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주군에게 주색 잡기나 권하는 간신이었다. 진영공은 이들 2 신하와 뜻이 맞아 남의 이목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추잡한 행동을 했다. 그 반면 조정에는 설야라는 어진 신하가 있어 바른 말을 많이 하니 진영공과 2 간신은 설야를 매우 싫어했다. 이때 또 하오숙이라는 한 대부가 있었는데 그는 진나라 공족의 자손으로서 그 집안은 대대로 사마벼슬을 했다. 하오숙은 종목공의 딸 하이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녀는 활짝 핀 복숭아꽃보다도 더 고운 절세미인이었으나 음탕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였다. 하이가 15살 나던 해였다. 어느 날 밤 꿈에 하늘에 사는 신인이라고 하는 한 늠름한 장부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이는 그 사나이와 교접을 했는데 사나이는 그녀에게 남자의 정기를 빨아들이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로부터 하이의 성적 기교는 대단하게 되었다. 교접을 할 때마다 남자의 양기를 흡수해서 자기의 음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젊어졌다. 하이는 그러한 자신의 성교 비법을 소녀체전 지술이라고 했다. 그녀는 출가하기 전에도 정용공의 서영인 공자만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남매 간에 일을 저지른 셈이 되는 것이었다. 공자만은 하이와 사통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기운을 잃고 요절했다. 그 후 그녀는 진나라 하오숙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하징서였다. 남편 하오숙도 하징서가 12살 되던 해에 기운을 잃고 병사했다. 하이는 과부가 된 후로도 가끔 사내를 끌어들여 재미를 보았다. 아들 하징서는 성안의 스승집에 유숙하며 굴공부를 하고 있었고 하이는 주림이라는 성 밖에 살았다. 공룡과 의행부는 본래 하오숙과 함께 벼슬 하던 친구로 여러 번 하오숙의 집에 놀러간 일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이의 미색을 탐내왔다. 하오숙이 죽자 공룡과 의행부는 각기 과부가 된 친구의 아내를 유혹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이의 시녀에 하와라는 계집이 있었다. 하와는 영리하고 매사에 눈치가 빨랐으며 주인 마님 하이를 위해서 남자를 끌어들이는데 이골이 난 계집이었다. 어느 날 공룡은 옛 친구의 아들 하징서를 데리고 성 밖에 나가 사냥을 하다가 주림에 이르렀다. 그리고 꾀를 써서 하이의 집에서 그날 밤을 묵게 됐다. 물론 공룡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공룡은 저녁 밥상을 들고 온 하와에게 귀고리 한 쌍을 주며 마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날 밤 드디어 그는 소원대로 하이와 동침을 했다. 새벽이 되자 그는 하이의 속옷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와 그 길로 의행부에게 가서 속옷을 내보이며 자랑했다. 이것을 본 의행부는 부러운 마음이 가득하여 공룡에게 그녀와 접촉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하이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자기의 뜻을 전했다. 하이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의행부를 유심히 보아왔는데 그것은 그의 신체가 장대하고 특히 코가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차에 시녀 하와가 들어와서 의행부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이는 그날 밤 의행부를 불러들였다. 의행부는 그날 밤 하이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정기를 돋우는 신기한 약을 고루 먹고 왔다. 의행부의 온갖 기교에 만족한 하이는 공룡보다도 몇 배나 더 의행부를 좋아했다. 일을 마치고 의행부가 하이에게 청한다. 공룡에겐 비단 속옷을 주었으니 내게도 사랑의 표적으로 부인의 물건 한 가지를 주었으면 하오. 하이가 웃으며 의행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인다. 그 비단 속옷은 그가 몰래 훔쳐간 것이지 첩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덧붙여 말한다. 같은 잠자리를 한 사람이라 해도 어찌 차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이는 일어나 벽장에서 특히 좋은 푸른색 비단 적삼을 꺼내주었다. 의행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로부터 의행부의 왕래는 더욱 빈번해졌다. 하이와 공룡의 사이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공룡은 전에 비단 속옷을 자랑했지만 이제 의행부는 푸른 적삼을 얻어가지고 와 자랑했다. 공룡은 시녀 하와를 통하여 하이와 의행부가 이미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음을 알고 질투를 느꼈으나 그들을 떼어놓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고심한 끝에 공룡은 마침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진용공은 원래 매우 음탕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부터 하오숙의 아내 하이가 절세미인이란 말을 듣고 어떻게 해보고 싶었으나 주군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를 눈치챈 공룡은 이 두 사람을 붙여주기로 작정했다.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린다. 그렇게 해주면 주공은 반드시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하이는 주공에게서 노린내가 몹시나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행부와는 사이가 멀어질 것이니 우선 그들의 사이를 떼어놓고 나서 기회를 보자. 어느 날 공룡은 혼자 진용공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슬며시 천하절색 하이의 미색을 이 끝에 올렸다. 이 말을 듣고 진용공이 탄식한다. 과인도 그 이름을 들은 지 오래요.
하지만 여자 나이 40에 가까우니 무슨 아름다움이 남아있겠소. 그렇지 아니하옵니다. 하인은 방사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꾸미고 있는 자태는 17, 8세 소녀와도 같사옵니다. 마치 실록과도 같이 늘 싱싱하게 젊어만 간다고 하옵니다. 또한 그녀가 교접하는 방법도 보통 여자들과는 크게 다르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면 주공께서도 혼이 빠져나가실 것이옵니다. 원래 음탕한 진영공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양기가 동하여 자기도 모르게 두 뺨이 붉어졌다. 진영공이 공룡에게 당부한다. 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과인과 하이를 상명케 해주오. 결코 그대의 공을 잊지 않을 것이오. 공룡이 아랜다. 하이는 지금 성박 주림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대나무가 무성하여 놀만한 곳이오니 내일 아침 일찍이 주림에 행차하신다는 영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하이는 반드시 주연을 준비해서 주공을 영접할 것이옵니다. 하이에게는 하와라는 시비가 있사온데 그 시비는 남녀간의 정사를 붙이는 데 능란한 계집이옵니다. 신이 미리 하와에게 통지하여 이번 일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사옵니다. 진영공은 웃으며 거듭 부탁한다. 모두 다 경에게 맡길 것이니 알아서 잘 조처하도록 하오. 이튿날 아침 진영공은 평복 차림으로 주림을 향해 떠났는데 대부 공룡만이 홀로 수행했다. 공룡은 이미 하이에게 사람을 보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고 하와에게도 따로 쪽지를 보냈다. 진영공은 하이를 품에 안을 욕심으로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주림 경치를 구경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었다.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하이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예복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진영공이 도착하자 천당으로 안내한 후 날듯이 재배하며 말한다. 천첩의 자식 하징선은 지금 스승의 집에서 글공부를 하고 있어 오늘 주공을 영접하지 못하니 너그러이 용서하시기 바라옵니다. 하이의 목소리는 숲속에서 꾀꼬리가 지저귀는 듯 아름다웠다. 또한 그 용모는 가히 하늘에 사는 선녀와도 같았다. 진영공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하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육궁에 있는 그 많은 비빈들도 하이에게 비할 바가 아니었다. 진영공이 말한다. 과인이 오늘 우연히 이곳 산수를 구경하러 왔다가 잠시 들른 것이니 괴이하게 생각지 말라. 하이가 옷깃을 여미며 다소곳이 대답한다. 주공께서 이 누추한 초막에 하림하시니 첩은 이 영광을 어찌할까 모르겠나이다. 자그만 주한상을 준비해 놓았으니 물리치지 마옵소서. 이미 음식을 장만했다 하니 박정하게 물리칠 수 없구나. 그러나 까다롭게 예의를 갖출 것은 없다. 내 듣기로 너의 집 후원이 아름답다 하니 구경이나 시켜주기 바라노라. 첩의 제아비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후원을 오랫동안 버려두었기로 주공을 모시기가 두렵사옵니다. 대답하는 하이의 목소리가 더욱 은근해졌다. 진영공은 속으로 더욱 그녀를 좋게 여겼다. 고추장스러운 예복을 벗어버리라는 진영공의 명에 하이는 속살이 은은히 내비치는 얇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자태는 달 아래 백꽃 같고 눈 속에 핀 매와 같아서 보는 이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후원은 과히 넓지는 않았으나 송백이 울창하고 기이한 바위와 아름다운 꽃이 가득했다. 아담하게 지은 정자가 여러 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높은 정자는 붉은 난간이 둘려있고 수놓은 장막이 드리워져 있어서 매우 아름다웠다. 손님이 오면 연회를 열고 노는 장소였다. 양옆으로는 각기 상방이 있고 건물 뒤로는 곡방이 있었으며 복도를 따라 돌아가면 내방 침소에 이르렀다. 또한 후원 한편에는 마구간이 있었고 서쪽의 넓은 공지에는 활터가 있었다. 진영공은 후원을 한 바퀴 돌아본 후에 돌아와 이미 준비된 잔치상을 받았다. 하이가 술병을 잡고 자리를 정해 앉았다. 진영공이 가까이 와 앉으라고 말했으나 하이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주인이 어찌 내 옆에 와 앉지 못한단 말인가. 진영공이 재차 권하자 하이는 왼편에 앉고 공룡은 오른편에 자리를 정해 앉았다. 진영공이 두 사람을 보고 말한다. 오늘은 과인이 매우 즐겁도다. 다만 즐겁게 마시되 군신간의 까다로운 예법에 구애되지 말라. 술을 마시는 동안 진영공은 하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하이도 또한 진영공에게 추파를 보냈다.
진영공은 술기운과 더불어 욕정을 참을 수가 없었다. 옆에서 공룡이 눈치껏 두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주연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드디어 진영공은 술에 취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공룡이 하이에게 말한다. 주공께서 부인의 미색을 사모하다가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 부인은 주공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오. 하이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미소할 뿐이었다. 공룡은 밖으로 나와서 따라온 시종들의 잘 곳을 마련해주고 그도 객실로 들어갔다. 하이는 비단 이불과 수놓은 베개를 정자로 내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향탕에 들어가 목욕하고 다시 몸단장을 했다. 정자에서는 시비 하와가 진영공을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진영공이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나 묻는다. 너는 누구뇨? 천비 하와라 하옵니다. 마님의 명을 받들어 주공을 모시고 있사옵니다. 하와는 술을 깨는데 투표가 있는 삼매 송주탕을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다. 진영공이 말한다. 이 송주탕은 누가 만들었느냐? 천비가 다렸사옵니다. 내가 송주탕을 만들 줄 아니 과인을 위해 중매를 둘 수도 있겠구나. 하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며 대답한다. 천비는 중매는 설 줄 모르오나 심부름을 다닐 줄은 아옵니다. 주공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의향을 두고 계시옵니까? 과인은 너의 주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노라. 내가 과인을 위해 일을 도모해 준다면 상을 후하게 내리리라. 하와가 웃음을 머금고 대답한다. 천비의 주인은 과부된 몸이오라 주공께는 합당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주공께서 버리시지 않으신다면 천비가 인도에 모시겠나이다. 하와는 청사초롱을 들고 나서서 진영공을 하이의 침실로 인도했다. 침실에 혼자 앉아있던 하이는 발자국 소리가 나자 누구냐고 물으려는데 먼저 문이 열렸다. 그리고 진영공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하와는 방 밖에서 문을 닫고 가버렸다. 진영공은 여러 말 하지 않고 하이를 덥석 끌어안고 방장 속으로 들어갔다. 둘은 곧 옷을 벗어던지고 나란히 누웠다. 하이의 속살은 눈처럼 희고 부드러웠으며 교접을 하는데 완연히 처녀와 다름없었다. 진영공이 감탄하여 묻는다. 과부의 몸으로 어찌 이다지도 처녀 같은가? 하이가 대답한다. 천첩은 속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 해산한 후라도 3일만 지나면 능히 전처럼 충실해지옵니다. 진영공은 연신 감탄한다. 천상의 선녀를 만나도 이보다 낫지는 않으리라. 그런데 남자구실을 하는 데는 진영공의 물건이 공룡이나 의행부의 것만 못했고 또 겨드랑이 냄새도 매우 심했다. 그러나 진영공은 나라의 주군이니 하이로서도 감히 싫다고 할 수가 없었다. 하이는 잠자리에서 갖가지 몸짓으로 진영공을 두치시켰다. 닭이 울자 하이는 지쳐 잠든 진영공을 깨웠다. 진영공이 하이에게 묻는다. 과인이 그대와 관계하고 보니 육궁에 있는 비빈들은 모두 썩은 지푸라기나 건불 같도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대는 과연 과인을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이 말을 듣고 하이는 생각했다. 내가 공룡과 의행부 두 사람과도 이미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주공은 알고 있구나. 하이가 솔직하게 대답한다. 천첩이 어찌 주공을 속이리이까? 천첩은 지난날 지아비가 죽고 과부가 된 뒤로 오랫동안 수절했으나 이윽고 음욕을 억제하지 못해 결국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었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주공을 모신 몸이오니 앞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일체 끊고 감히 두 마음을 먹지 않겠사옵니다. 진영공이 호년이 다시 묻는다. 그대가 지난날 관계했던 남자를 죄다 과인에게 말하라. 굳이 숨길 필요가 없도다. 하이가 황공한 듯이 웃고 대답한다. 공룡과 의행부 두 대부가 천첩의 어린 자식을 여러 가지로 돌봐주었기에 관계를 맺은 일이 있사옵니다. 진영공이 웃으며 말한다. 공룡과 의행부가 늘 말하기를 그대의 교접하는 방법이 매우 절묘하다고 하였도다. 몸소 체험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소상하게 알 수 있었으리요. 이는 지난날 천첩이 지은 죄이옵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시옵소서. 진영공이 연신 웃으며 말한다. 공룡은 그대와 같은 미인을 과인에게 청구해 준 사람이다. 과인은 그의 공에 감격하고 있다.
이제 과인은 다만 그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만을 원할 뿐이다. 총애해 주시기만 한다면 첩이 주공을 모시는 것이야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사옵니까? 이윽고 진용공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인은 자기가 입었던 속적삼을 벗어 진용공에게 입혀주며 말한다. 주공께서는 이 적삼을 보실 때마다 천첩을 생각하시옵소서. 하와가 청사초롱을 밝혀들고 진용공을 인도하여 다시 복도를 돌아 정자로 나갔다. 날이 밝자 청당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공룡이 들어와 아침 문안을 올렸다. 하이가 진용공을 청상으로 모셔 올렸다. 그러자 숙수가 진용공에게 수라상을 올리고 시종배들에게도 술과 음식을 보내 모두 배불리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공룡은 진용공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갔다. 여러 대신들은 진용공이 궁 밖에서 유숙하고 돌아옴을 알고 조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용공은 손을 흔들어 오늘 조례는 그만둔다는 분부를 내리고 내궁으로 들어갔다. 의행부가 공룡을 붙들고 간밤에 주공이 유숙한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공룡은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의행부는 그것이 모두 공룡의 청고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발을 구른다. 그런 좋은 일에 어째서 그대 혼자만 생색을 냈는가? 주공께서 어제 하이에게 아주 반해버리셨으니 다음에는 그대가 다시 청거하도록 하게. 이에 두 사람은 크게 웃고 헤어졌다. 이튿날 아침 조례를 마치고 진용공은 공룡을 따로 불러 하이를 청거한 일에 감사했다. 그리고 또 의행부를 불렀다. 경들은 어째서 그렇게 좋은 일을 과인에게 일찍이 알리지 않았소. 그래, 경들만 그런 재미를 먼저 보았단 말이오. 그건 신화된 도리가 아니도다. 공룡과 의행부가 시침을 뚝 댄다. 신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그 미인이 내게 다 자백을 했으니 경들은 감출 필요가 없소. 그제야 공룡이 대답한다. 그것은 주공을 위해 신하가 먼저 음식 맛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이옵니다. 만약 맛이 없으면 감히 진상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진용공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그렇지 않소. 그것은 마치 곰의 발바닥과 같아서 과인이 먼저 맛을 보아도 무방하오. 이 말에 공룡과 의행부는 따라 웃었다. 경들이 이미 그녀와 관계가 있었다지만 과인만은 못할 것이오. 과인에게는 그녀가 정표로 준 것이 있소. 그리고는 하이가 준 속적삼을 내보이며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그 미인이 준 것이오. 경들이야 이런 것이 있겠소. 이에 공룡이 대답한다. 신들도 가졌사옵니다. 경은 무엇을 받았소? 공룡은 관복자락을 해치고 비단 속옷을 꺼내 보이며 말한다. 이것은 하이가 신에게 준 것이옵니다. 의행부도 이와 비슷한 것을 받았사옵니다. 진용공이 의행부에게 묻는다. 경은 무엇을 가졌소? 의행부도 관복자락을 해치고 푸른 비단 저고리를 내보였다. 진용공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우리 세 사람이 다 정표를 가지고 있도다. 다른 날 주림에 가서 세 사람이 잠자리를 나란히 하고 대회를 한번 열기로 합시다. 진용공과 두 신하가 조정에서 이렇게 서로 농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밖으로 새어나갔다. 이에 정직한 신하들은 치를 떨었다. 그중 한 대부가 이를 갈며 외친다. 조종의 법도가 땅에 떨어져 이렇듯 문란해졌으니 장차 진나라가 망할 날도 머지않았구나. 그 대부는 즉시 진용공에게 간하기 위해 조문으로 달려들어갔다. 53. 출사구정. 진용공이 공룡의행부 두 대보와 함께 하이에게서 받은 옷을 속에 입고 조종에서 농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대부 서랴는 급히 조문으로 달려갔다. 공룡과 의행부는 평소에도 정직한 서랴를 무척거렸다. 그래서 그들은 서랴가 들어온다는 내시의 말을 듣고 몸을 피했다. 진용공도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피하려는데 서랴가 들어왔다. 서랴가 진용공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꿇어앉아 간한다. 신이 듣건대 임금과 신하는 서로 공경하여야 하며 남자와 여자는 서로 유별하다고 했사옵니다. 지금 주공께서는 신하와 더불어 절개 없는 과부와 교합하고 엄숙한 조정에서 감히 듣기 망측한 음담을 하여 채통을 이르셨나이다.
이제 임금과 신하 간의 공경이나 남자와 여자 간의 유별이라는 법이 없어졌나이다. 본시 공경할 줄 모르면 버릇이 없어지고 남녀가 허물없이 지내면 혼란이 생기는 법인즉 이것이 바로 만국의 징조이옵니다. 청컨대 주공께서는 신의 간언을 유념해 주옵소서. 진용공이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말한다. 경은 이제 그만하오. 과인은 이미 지난 일을 뉘우치고 있소. 설야는 진용공에게 절하고 조문으로 나갔다. 이때 공룡과 의행부 두 대부는 조문 밖에 서서 아내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설야가 녹이 등등하여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사람들 사이에 숨었다. 그러나 설야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두 사람을 알아보고 말한다. 주공께서 옳은 일을 하시면 신하가 그것을 널리 선양하고 주공께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시면 신하가 그것을 가려주어야 하오. 그러나 그대들은 스스로 불미한 행동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주공을 나쁜 길로 유인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소문까지 퍼뜨렸으니 그러고도 어찌 나라의 녹을 먹을 수 있소. 이에 두 사람은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사죄했다. 설야가 돌아가자 두 대부는 그 즉시 돌아서서 진용공에게 갔다. 그들은 설야로부터 책망받은 바를 모두 고했다. 주공께서는 이제부터 주림 땅으로 행차하지 마십시오. 그럼 경들도 가지 않을 것이오. 두 대부가 태연히 대답한다. 설야는 신하로서 주공께 간한 것이니 신들과는 하등 상관이 없나이다. 하온즉 신들에게는 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용공이 분연히 말한다. 차라리 설야에게 죄를 지을 망정 과인이 어찌 그 재미있는 자리를 피할 수 있겠소. 두 대부가 다시 말한다. 주공께서 다시 주림에 가신다면 설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진용공이 묻는다. 경들에게 설야의 잔소리를 막을 좋은 계책이 없소. 공룡이 대답한다. 설야가 잔소리를 늘어놓지 못하게 하려면 부득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용공이 웃으며 반문한다. 제 입 가지고 제가 말하는데 과인이 무슨 수로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소. 의행부가 말한다. 공룡의 말뜻을 신이 쉽게 짐작할 수 있나이다. 대저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는 법이옵니다. 주공은 어째서 설야를 죽이라고 분부하지 않사옵니까? 설야만 죽이면 일생 동안 무궁무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나이다. 진용공이 고개를 저어 그 말만은 못하겠다고 하자 공룡이 청한다. 신이 사람을 시켜 죽여버리겠나이다. 진용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경들이 알아서 처리하오. 두 사람은 즉시 조문을 빠져나가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들은 서로 상의하고 많은 재물을 풀어 자객을 샀다. 이튿날 그 자객들은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궁으로 가는 설야를 찔러 죽였다. 이에 백성들은 진용공이 설야를 죽이라고 전지한 것으로 알았을 뿐 공룡과 의행부의 모략인 줄은 몰랐다. 설야가 죽자 진용공과 두 신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주림 땅으로 가서 하이와 교접하며 각기 즐겼다. 본시 진용공은 보잘것없는 위인이었다. 또 공룡과 의행부는 아천만 일삼는 소인배들이었다. 그들은 하이와 진용공을 붙여주는 한편 그들 역시 하이와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리하여 한 계집이 산의 셋을 거느리고 한자리에서 희롱하며 즐겼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예사로 생각했다. 하징서는 점점 자라나면서 그 모친 하이의 음탕한 소행을 알고 울분이 솟구쳤으나 상대가 군우인지라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진용공이 주림으로 행차한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 추잡한 광경을 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집을 나가버렸다. 음탕한 남녀들은 하징서가 피해주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하징서는 18세가 되었다. 그는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장사였으며 활을 잘 쐈다. 진용공은 하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징서를 사마로 삼았다. 이리하여 하징서가 진나라 병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하징서가 진용공에게 배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이가 말한다. 이는 모두 주공의 은혜이니라. 앞으로 너는 직무에 충실하고 나라를 위해 근심할지언정 집안일은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하징서는 모친에게 하직하고 조종으로 들어가 정사를 보살폈다.
어느 날 진영공은 공룡 의행부를 거느리고 주림 땅으로 갔다. 이날 하징서는 높은 벼슬을 내린 진영공에게 사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 주안상을 준비하여 접대했다. 하인은 그 자리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나오지 못했다. 이윽고 어느 정도 술이 취하자 진영공과 두 신하는 서로 터놓고 농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희한하게 춤을 추었다. 하징서는 그들의 짓거리가 하도 추잡스러워 살며시 일어나 병풍 뒤로 가 숨었다. 진영공이 의행부에게 말한다. 하징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것이 꼭 그대를 닮았소. 혹 그대 자식이 아니오. 의행부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하징서의 번쩍거리는 두 눈이 주공을 꼭 빼어 닮았습니다. 아마 주공의 소생인가 하옵니다. 옆에서 공영도 참견한다. 주공과 의행부는 그만한 자식을 둘 연배가 아니니 하징서는 잡종인 것 같사옵니다. 하부인도 접촉한 사내가 너무 많아 누구 자식인지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이 말에 세 사람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하징서는 병풍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수치와 증오와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가 분연히 내실로 가서 모친이 있는 방문을 밖으로 걸어 잠갔다. 그는 다시 사인문으로 빠져나가 자기가 거느리고 온 군사들에게 진영공, 공령, 의행부 세 사람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집 주위를 포위하라고 분부했다. 하징서가 어깨에 활을 메고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서 집안 장정 몇 명과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외친다. 음탕한 도적을 잡아라. 이때 진영공은 크게 취하여 음담패설을 하느라고 미처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공룡은 무슨 변이 일어난 것을 직감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징서가 필시 딴 마음을 품고 이 같은 녀석을 배설한 것 같으니 속히 몸을 피하십시오. 이에 진영공은 하이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실로 달려갔으나 이미 중문이 잠겨 있었다. 진영공이 더욱 당황하여 급히 후원 쪽으로 달아나는데 하징서가 뒤따라왔다. 진영공은 동쪽에 있는 마국간의 담이 얕아 바깥으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 뛰었다. 하징서가 급히 추격하며 크게 소리친다. 홍구는 개 섞어라. 진영공은 하징서가 쏘아대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마국간으로 들어갔으나 말들이 놀라 날뛰는 바람에 다시 밖으로 나왔다. 하징서는 마국간에서 나오는 진영공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진영공의 가슴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이리하여 진영공은 재위 15년 만에 마국간 앞에서 죽고 말았다. 한편 공영과 의행부는 하징서가 동쪽으로 달아난 진영공을 추격하리라 짐작하고 급히 서쪽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오자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초나라로 달아났다. 하징서는 진영공을 죽인 다음 군사들을 거느리고 궁으로 돌아가서 주공이 만취하여 갑작스럽게 별세하셨다고 선포했다. 그런 다음 진영공의 유언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세자오를 군위에 세웠다. 그가 바로 진성공이다. 진성공은 하징서가 부군을 시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를 제압할 만한 힘이 없어 모른 채 하고 말았다. 하징서는 모든 나라 제후들이 사신의 죄를 문책할까 두려워서 진성공에게 진나라에 가서 광화를 맺고 오라고 은근히 협박했다. 이에 진성공은 별도리 없이 진나라로 떠났다.